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6회차 전산 세무 1급 이론 시험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문제 풀어보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이론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6회차 자체가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되었던 회차였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낮은 회차였긴 했지만 아무래도 세무 1급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좀 암기를 하셔서 다음 시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고, 그죠? 서로 상충될 수 있고요. 상충되는 질적 특성 간의 선택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 중 상충되는 질적 특성 간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질문이 굉장히 길기는 한데요. 결론적으로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고요. 상충되는 질적 특성 간의 성격이 다른 것을 구해라 라는 거죠. 자, 일단 먼저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일단 목적 적합성이다. 자,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자, 우리 목적 적합성은 지금 현재 자료로 보고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는 자료다 라고 한다면 과거 자료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자료로 보고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자료로 보고할 것인지, 자, 현재와 과거는 상충될 수 있겠죠. 자, 우선은 우리 목적 적합성에는 시가로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신뢰성은 원가로 보고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주식을 구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을 제가 예를 들어 4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이 주식의 금액이 상승한 거예요. 8만 원으로. 2배 상승했어요. 자, 그래서 원래 내가 돈 주고 구입했던 4만 원으로 보고하겠다. 그러면은 원가로 보고하는 거니까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가로 보고하겠다 그러면 목적 적합성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진행 기준으로 보고하겠다. 자, 목적 적합성이고요. 신뢰성은 완성 기준으로 보고하겠다. 완성이 다 되면 보고하겠다 라는 게 신뢰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발생주의 알고 계시죠? 발생주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고하겠다.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현금주의,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야지만 회계 처리하겠다라는 건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계보고서 보고할 때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겠다. 목적 적합성을 더 높이게 되는 거고요. 신뢰성은 결산일, 연차 보고서라고 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라는 것은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1번, 원가법이 아닌 시가법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나는 목적 적합성을 선택했다라는 뜻이죠. 자, 진행 기준이 아니라 완성 기준으로 선택했다. 자, 완성이 되면 회계 처리하겠다. 신뢰성에 기반한 거죠.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로 선택을 하겠다. 자, 발생주의는 목적 적합성이고요. 결산기가 아닌 분기나 반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겠다 그러면 목적 적합성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이 1번, 3번, 4번과 성격이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는 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신뢰성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12월 31일 현재 창고에는 재고가 없고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상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무 2급 수준의 문제죠. 그죠? 자, 매입한 상품 중 선적지 인도 기준에 의해서 해상 중인 상품이래요. 일단 저희가 매입하는 입장이고요.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 자, 그럼 누구 거예요? 매입자 거죠. 자, 그럼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그러면 누구 거예요? 이 상품이 도착을 해야지만 판매된 걸로 보겠다. 자, 따라서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했을 때 운송 중인 재고 자산은 판매자의 재고 자산입니다. 판매자 거. 자, 위탁 판매를 수탁자가 보관 중이래요. 자, 아직까지 보관 중이기 때문에 위탁자의 재고 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언제 판매된 걸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날. 자,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판매된 걸로 보는 겁니다. 아직까진 보관 중에 있기 때문에 기말 재고 자산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용 판매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한 상품이다. 시용 판매는 고객의 구매 의사가 있다 그러면 판매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입 의사 표시일이 25년 1월 15일이죠. 자, 그럼 아직까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매입 의사를 저희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으로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고, 할부 판매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인도된 상품이다. 대금 중 위에수 금액은 200만 원이다. 자, 우리 할부 판매는 언제 판매된 걸로 보나요? 인도했을 때였죠. 상품을 인도할 때. 자, 대금 회수하지 못했다. 자, 회수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300만 원 모두 판매된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 기말 재고 자산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판매가 된 거니까. 자, 그러면 다 더해 주시면 돼요. 7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다 더해 주시면 정답은 2번이네요. 1300만 원.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재고자산 파트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틀린 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세무 2급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에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하여 취득 원가로 계상한다. 자, 1번 맞죠? 자, 내가 자산을 공짜로 취득했다 그러면 공정가치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 그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지불했더라 그러면 취득 원가에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건물을 공짜로 받았어요. 공정가치가 100만 원입니다. 공정가치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자, 그러면 101만 원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에는 자산 수증 이익으로 100만 원 잡아주시고 취득세 정도는 우리 회사가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현금 10,0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2번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일괄 구입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취득 원가를 계상한다. 맞죠? 자, 제가 토지랑 건물을 한꺼번에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럼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각각 안분해서 취득 원가를 계산해 주셔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구입을 했는데 1억 원에 구입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합쳐서 1억 원. 자, 그러면 따로따로 분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공정가치에 따라서 안분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공정가치는 토지가 3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3억이고요. 건물은 2억이라고 가정할게요. 두 개 합쳐서 10억에 구입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0억에 구입을 했다. 자, 공정가치와 그 다음에 내가 돈 주고 구입한 금액은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을 안분하셔야 되는데 두 개 합치면 5억이죠. 자, 그럼 일단 토지는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 일단 토지는 토지와 건물 합친 5억 중에 3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두 개 나눠주시면 0.6, 그러니까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합치면 5억인데 건물은 2억이었죠. 두 개 나눠주시면은 0.4, 40%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개 합쳐서 10억에 구입했죠. 그럼 이 중에 60%는 토지로, 10억 중에 40%는 건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서 각각 안분해 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회계 처리하면은 토지는 10억 곱하기 60% 해서 6억으로. 자, 건물은 10억 곱하기 0.4, 40% 해서 4억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그러면 보통예금 10억. 이렇게 분계가 들어가겠죠. 자, 특히 우리 2번 같은 경우에는 FAT라든지 TET 시험에 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나중에 FAT나 TET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서로 다른 용도의 자산과 교환하여 다른 용도의 자산이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종자산이라고 부르죠. 다른 자산끼리 교환할 때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종자산일 때 취득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라는 건데요. 틀렸죠. 어떤 걸로 하셔야 돼요? 장부가액이 아니라 공정가치 혹은 공정가액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또 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거래처랑 자산을 교환한다라고 했을 때 같은 자산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 다른 자산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산끼리 교환한다 그러면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해요. 동종자산 교환. 자, 동종자산. 자, 예를 들어 나는 삼성전자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래처는 뭘로 할까요? LG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 자, 두 개 교환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같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동종자산 간 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종자산 교환은 기계장치랑 차량 운반구랑 교환하고 싶어요. 이럴 때를 이종자산 교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종자산 교환일 때, 자, 취득 원가 있죠? 취득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시면 돼요. 장부가액. 자, 이종자산 간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시면 돼요. 공정가액. 자, 그래서 두 가지 회계 처리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자, 확실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딥하게 묻는다 그러면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외워주셔야 돼요. 4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강제 매입할 때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맞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또 회계 처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무 2급까지에는 심화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세무 1급을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계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분계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차라든지 혹은 건물을 구입할 때 국가에서는 일종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국공채를 강제 매입하도록 합니다. 제가 구입하고 싶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차를 구입할 때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국공채라는 걸 구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차를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100만 원 할까요? 자, 차를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차는 100만 원. 차 구입할 때 어쩔 수 없이 국채라는 걸 구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국채는 채권이죠, 여러분. 자, 채권에는 액면 가액이 있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시가가 있습니다. 시가. 자, 액면 가액은 10만 원이고요. 시가는 6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강제 매입할 때 국가에서는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더 비싸게 국공채를 강제 매입시킵니다. 그럼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자, 액면 가액과 시가의 차이인 4만 원 있죠? 이 4만 원을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분개를 해보면 차량 운반구 원래 100만 원에다가 액면 가액과 시가 금액 차이인 4만 원 있죠? 두 개를 더해서 104만 원으로 분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110만 원 주고 구입했겠죠. 차 1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기로 했으니까 10만 원. 그죠? 자, 그러면 6만 원, 시가에 해당하는 이 6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그죠? 자, 차 100만 원에다가 국채를 매입하는데 액면 금액에 구입했다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두 개 합치면 110만 원 지불했겠죠? 이 중에 100만 원은 원래 차의 금액이니까 당연히 넣어주시고 액면 금액과 시가 차이인 4만 원을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에다가 더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 6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시가.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원래 같으면 내가 강제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채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6만 원에 구입을 하시면 돼요, 시가로. 6만 원에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강제 매입이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액면 금액으로 강제로 판매를 시켜요. 그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10만 원에 구입하셔야겠죠.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차 때문에.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플러스 4만 원을 더 지불한 거기 때문에 이 4만 원을 차의 취득 원가로 보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 구입하실 때 국채라든지 공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나는 차 구입했는데 국채나 공채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차 구입할 때 대신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차 지불하실 때 국채가 얼마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의 틀린 문장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4번은 어땠어요? 4번 어렵지 않았나요? 제가 봤을 때 116회차 이론 문제 중에 4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4번은 난이도가 중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험 칠 때 1번부터 15번까지 내가 아는 내용 한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풀다가 내가 모르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4번 같은 경우 시험 칠 때 풀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괜히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찍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찍고 바로 넘어가서 5번부터 다시 내가 아는 내용만 침착하게 잘 풀어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100점이 많이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를 조절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한두 개 정도는 넣는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떨어지는 건 아니다.
기본적인 문제 틀리지 않도록 침착하게 풀어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실제로 시험 칠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이 부분도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아주시고요. 1번, 자본은 기업 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 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맞죠? 자, 우리 자본 안에 기업 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뭐 손실도 있고 이익도 있겠죠. 자, 기업 활동이다 그러면은 뭐 단기 순이익 때문에 이익잉여금이라든지 결손금 이러한 것들 들어가겠죠. 결손금도 들어가고 소유자에 대한 배당이다. 자, 배당은 이익을 나눠주는 거죠. 배당하면은 주주 지분 감소액을 차감시키고 포함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익잉여금, 손실 나면 결손금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앞부분 문장 때문에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정말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더라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상계시켜 줘야 된다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은 조금 헷갈리긴 한데 세무치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상법에 따라 결손금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해도 된다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세법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이해하려고 하시거나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안 그래도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외우시라고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보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기업이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 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3번은 맞죠. 자주 나오는 문장들. 자, 4번. 지분 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거래 비용과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자, 4번도 조금 어려운 문장이었는데요. 2번이나 4번 찍고 넘어가시는데 일단 우리 뒤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한다. 이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4번 찍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식 취득할 때 발생하는 자본거래 비용이 있죠. 뭐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겠습니다라고 광고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에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 주셔야 되니까 지급하는 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자본금이라고 처리를 하고요. 액면 금액을 적습니다. 그죠? 액면 금액. 그 다음에 현금으로 90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수수료 비용 있죠?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하고 받았다. 그럼 결국에 얼마 들어와요? 85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15만 원인가요? 15만 원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개를 하시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 자본거래 비용, 그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발행 금액에서 차감된다. 그죠? 발행 금액에서 차감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쪽으로 더해지는 거죠. 가산됩니다. 반대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다 그러면 차감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인데 얘 때문에 틀렸어요.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자, 제가 원래는 주식을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뭐 광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정 때문에 그냥 우리 주식 발행하지 말자 이렇게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간 비용은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비용 처리. 다시 얘기하면은 자본으로 처리하지 말고 손익거래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4번이 틀렸고요. 아무래도 이 4번 문제 자체는 맞추기가 어려웠다라고 보이고요. 나머지 5번부터 뒤에 15번까지는 다들 세무 2급 쪽과 거의 유사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4번 틀린다고 해서 시험 불합격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러한 것들은 꼭 외워주셔야 되죠. 그죠? 5번도 마찬가지. 세무 2급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다라고 했을 때 일단 회계 변경 2개 있죠, 여러분?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 자, 정책의 변경은 방법을 변경하겠다.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를 변경하겠다라는 거였죠. 자,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소급법이라는 거는 앞전에 적용했던 그 회계 정책들도 다 바꿔야 돼요. 자, 회계 추정은 전진법이었습니다. 단기부터 바꾸시면 돼요. 단기부터 쭉 바꿔 나가시는 걸 전진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회계 정책으로 봐야 될지 회계 추정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회계 정책부터 먼저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 추정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변경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적법한 사유라는 거는 만약에 회계 방법을 바꿨을 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죠?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변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 기준이 바뀌었어요. 회계 기준이 바뀌면 뭐 저희가 따라가야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 회사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중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합병을 했다. 또는 다른 회사를 인수했다. 이러한 경우에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회계 정책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 세법 변경 때문에 회계 정책을 바꾸겠다는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내용 볼게요.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소급법이었죠.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라고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진법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2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 이후의 기간에만 반영한다. 자, 2번 문장은 조금 잘 봐주셔야 되는 문장이고요. 단기 이후의 기간에만 반영한다 라고 들어가 있죠. 자, 단기 이후부터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단기와 그냥 단기부터 바꿔야 돼요. 단기, 그 다음에 차기 쭉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변경한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단기 이후의 기간에만 반영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틀린 문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거부터 하기로 했죠? 회계 정책부터 하기로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단기에 발견한 전기의 오류는 단기 손익계산서에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에 각 내용이 설명하는 원가 계산의 용어로 모두 옳은 것은? 자, 일단 첫 번째. 제조 공정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원가 계산 제도로서 정유업 화학공업과 같이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연속 생산 형태 기업에 적용된다. 종합원가 계산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원가 계산 제도다. 자, 개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요. 주문 형태 기업이다. 개별 원가 계산이죠. 굉장히 쉽네요. 그죠? 마지막으로는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가공하면서 발생한 원가를 제품의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고요. 그에 따라 결합 제품 각각에 대하여 제품 원가를 결정하는 원가 계산 제도로서 적용된다. 결합 원가 계산이죠. 자, 6번은 그냥 맞추셔라. 무조건 맞추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7번 창고에 보관 중이던 오래된 제품 300만 원을 자, 현재 상태로 처분하면 80만 원에 처분할 수 있대요. 자, 그런데 90만 원 추가로 투입해서 수리한 후에 190만 원에 처분할 수 있다고 할 때 수리 후 처분에 따른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자, 지금 대안이 두 개죠. 자, 첫 번째는 현재 상태로 처분한다. 그러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90만 원에 받을 수는 있지만 뭐 하셔야 돼요? 수리비 들어가야겠죠. 90만 원. 자, 수리비 90만 원 빼주시면 결국에는 1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방법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2번 선택하겠죠. 그죠? 자, 얘도 2번을 선택을 했대요. 수리 후 처분에 따른 기회비용을 물었기 때문에. 자, 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회비용은 어떤 거였죠?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2번을 채택했기 때문에 포기한 대안은 1번이고요. 금액은 80만 원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만약에 3번에 70만 원이라고 할까요? 70만 원이 있었다. 자, 그러면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70만 원이겠죠. 죄송합니다. 80만 원이겠죠. 최대 금액이니까. 그죠? 최대 금액이니까 3번 대안이 70만 원이라면 80만 원이 기회비용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또 만약에 얼마로 할까요? 90만 원이었다. 90만 원. 자, 이때 기회비용은 얼마가 돼요? 내가 2번 선택했다. 그럼 기회비용은 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조 부문 간의 용역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조 부문 P2에 배분될 보조 부문 원가의 원가 총액은 얼마인가? 단계 배분법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S1부터 배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배분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자, S1이 자, S2에다가 줘야겠죠. 그죠? 단계 배분법은 둘 중에 하나는 보조 부문에다가 배부하겠다. 첫 번째로 배부하는 거는 보조 부문에다가 배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S1은 발생 원가가 10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100만 원. 자, 100만 원 곱하기 S2에다가 S1은 30%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30%. 그러면 30만 원을 배부해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1이 P2에다가 배부해야 됩니다. 자, P2에다가 배부해 볼게요. 자, 100만 원이었고요. 몇 퍼센트죠? 30%죠. 30%.
30만 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S2가 P2한테 배부해야 됩니다. 그죠? 단계 배부법은 둘 중에 하나만 배부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배부할 때에는 보조 부문에다가 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2는 바로 P2 혹은 P1 이렇게 제조 부문에다가만 배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S2의 발생 원가는 150이죠. 150. 자, 150으로 바로 배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30만 원 더해 주셔야겠죠. 우리가 S1이 S2한테 30만 원을 배부했기 때문에 30만 원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누락을 하세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180만 원이네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P2의 50%. 네, 주의하실 점. S2는 S1에게 배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는 8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0% 중에 50%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S2 배부하실 때. 자, 그러면은 112만 5천 원이 나오네요. 112만 5천 원. 자, 이렇게 나왔고요. 문제에서 물은 건 보조 부문의 원가 총액이 얼마냐라고 물었죠. 자, 그럼 S1이 P2한테 30만 원 배부했고요. S2가 P2한테 112만 5천 원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아, 평균법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먼저 체크해 주시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대요. 기말 제공품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러면 가공원가를 계산해 주셔야 되네요. 그죠? 완성품 한산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공원가, 금액을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저희가 지금 기초 제공품 4천 단위에다가 이 4천 단위에 대한 가공원가가 6만 4천 원이에요. 그 다음 단기에 투입한 게 2만 6천 단위인데 여기에 들어간 가공원가는 26만 원입니다. 자, 그럼 회사 전체 들어간 가공원가는 두 개 더해 주시면 나오겠죠. 그 다음 기말 제공품은 5천 단위고요. 완성도는 40%입니다. 자, 그러면 제공품 T 계정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여러분? 제공품 일단은 기초는 4천 단위, 단기 착수 투입은 2만 6천 단위, 더해주시면 3만 단위. 자, 그럼 대변도 3만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기말 제공품은 5천 단위래요. 그러면 완성품은 2만 5천 단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개 합쳐서 3만 단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해주시고 그 다음 가공원가의 완성품 한산량을 구해볼게요. 자, 완성은 그대로 2만 5천 개가 되겠죠? 그냥 개라고 할게요. 그 다음 기말 제공품은 두 개를 곱해주시면 되죠. 4, 5, 20, 2천 개. 자, 두 개를 더해주시면 가공원가의 완성품 한산량 개수는 2만 7천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2만 7천 개. 자, 여기에서 끝내시면 안 되고 가공 원가를 물었죠? 자, 그럼 가공 원가를 다 더합니다, 여러분. 6만 4천 원 더하기 26만 원을 하셔서 회사에 투입된 가공 원가를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6만 4천 원 더하기 26만 원. 그러면 32만 4천 원이 가공 원가로 나왔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개당 가공 원가를 아셔야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2만 4천 원에다가 32만 4천 원에다가 가공품의 완성품 한산량은 2만 7천 원이죠.
나누기 27,000개죠. 27,000개. 27,000개. 자, 그럼 한 개당 원가가 나올 겁니다. 나누기 27,000개. 그러면 가공 원가는 개당 가공 원가는 12원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12원. 아, 회사의 제품 한 개 만들 때마다 가공비는 12원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기말 제공품 가공 원가를 구해 주셔야 되죠. 2,000원, 2,000개죠, 여러분. 2,000개. 자, 그러면 2,000개 곱하기 12원 해주시면 기말 제공품의 가공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2,000개 곱하기 12원. 그러면 24,0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에요. 만약에 완성품의 가공 원가를 계산해라. 완성품은 25,000개죠? 그럼 25,000개 곱하기 12원을 하시면 완성품의 가공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완성품 한산량을 구한다. 그 다음 회사 전체 가공 원가를 더한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나눈다. 그러면 한 개당 원가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기말 제공품 완성품 한산량에다가 12원 곱해주시면 기말 제공품의 가공 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9번 어때요, 여러분? 어렵나요? 네, 한번 차분차분 해보시고요. 세무 1급에서는 원가 구하는 게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비슷한 문제 찾아서 한 3, 4개 정도 풀어보세요. 그러면 풀릴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10번 결합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0번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세무 1급의 결합원가가 새로 추가된 내용이죠. 그래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고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결합원가 계산에서 분리점이란 연산품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한다. 자, 우리가 이 동그란 제품에서 여러 가지 제품으로 나뉘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분리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점. 2번 결합원가를 순실현가치법에 따라 배분할 때 순실현가치란 개별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에서 분리점 이후의 추가 가공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맞죠? 자, 순실현가치법이다 라는 거는요.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익을 순실현가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매 금액에서 가공 원가, 들어간 비용들 빼고 남은 금액을 순실현가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결합원가를 균등 이익률법에 따라 배분할 때 조건이 같다면 추가 가공원가가 높은 제품에 더 많은 결합원가가 배분된다. 자, 우리 균등 이익률법. 자, 이익에 따라서 배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원가가 높다 그러면 비용이죠. 원가는 비용이죠.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은 원가가 배분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배분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가공 원가가 높은 제품에 결합 원가가 적게 배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부산물을 판매 기준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경우 부산물에는 결합 원가를 배분하지 않고 부산물이 판매될 때 판매이익을 자비이익으로 계상한다. 맞죠? 자, 그래서 틀린 문장은 3번입니다. 11번 소득세법상 아래 소득 구분을 모두 옳게 고른 것은 자, 원고료가 있고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다 그러면 기타 소득이었죠, 여러분. 복권 당첨 가치 우발적인 경우 프리랜서다. 자, 프리랜서는
사업 소득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사업 소득 안에서도 특수 고용이다라고 해서 3.3%의 세금을 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회사 사보를 게재한 경우, 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은 4번이 정답이네요.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가능하다. 맞죠? 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부터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2번. 사업자 등록을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되고요.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발급 기한을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맞죠? 3번. 단독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된다. 3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회계 1급이랑 세무 2급 배우실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문장이에요.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한다라는 거는 정정이 아니라 폐업하셔야 돼요. 폐업하시고 새로운 대표자로 만드셔서 새로 개시를 하셔야 돼요. 4번. 사업자의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정정하는 경우는 당일 재발급 사유이다. 자, 사업자의 상호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당일에 다시 나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재발급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3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닌 것. 단 보기의 거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 5% 이상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 자, 얘들은 전제죠. 이런 전제가 있으니까 여기 내용만 보고 한번 선택을 해봐라 라는 거고요. 1번. 법인이 대표이사의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자, 부당행위 맞죠, 여러분? 배우자한테 돈 더 주고 매입했대요, 자산을. 당연히 부당행위죠, 여러분. 2번. 법인이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자, 우리가 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주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런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들어갈 수 있겠죠. 3번.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 자,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공짜로 대여해줬다. 당연히 부당행위 계산에 들어가야겠죠. 4번. 대주주인 임원의 출연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 내용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요. 2번 문장은 정말 자주 나오고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으로 옳은 것. 자, 과세 찾아보셔야 됩니다. 1번.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 목적의 예방접종. 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면세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즘에 반려동물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과세였다가 점점 면세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면세인데,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면세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면세 쪽으로 바뀌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 주차장용 토지 임대. 자, 2번이 과세죠. 자, 토지를 빌려주는데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있다. 그럼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면제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를 뭐 논이나 밭으로 빌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면세로 들어가고요. 상가 부수 토지의 매매. 자, 토지의 매매는 면세입니다. 시내버스 여객 운송 용역도 면세 쪽으로 들어가죠.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2023년에 공급가액 면세에 포함시켜서 5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이다. 1번이 틀렸죠. 얼마예요, 여러분?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뭐 이것까지 어떻게 외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24년도다 보니까 2023년도에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전자 발급하셔야 돼요. 법인 사업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전자 발급하셔야겠죠. 그 다음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전체 사업장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별로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의무 발급 사업자를 판단한다.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3번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이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후 과세 기간에 계속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맞죠? 대상이 되었다면 계속해서 전자로 발급해 주셔야 돼요. 4번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자, 4번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1번 보고 옳지 않다라고 찍어주셔야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상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긴 하다. 그래서 1번을 확실하게 외워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산 세무 1급 116회차 이론 풀이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 실무 풀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